네,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2부 박효신이 부른 눈의 꽃 들으셨습니다. 자, 일요일은 책과 함께 시간입니다. 2025년 첫 시간인데요. 오늘부터는 교보문고 지식강연팀 유이슬 MD와 함께 화제 책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유이슬입니다. 앞으로 좋은 시간, 좋은 내용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지난해 출판기 동향, 책 관련한 이슈들 있으면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로는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물론 가장 그렇죠. 큰 소식이었고요. 우리 문학이 세계적으로 이제 주목을 받으며 독서 열풍으로 책 판매량이 급증했고, 또 2024년 교보문고 기준의 베스트셀러 10위권 내의 절반이 한강 작가 작품입니다. 예. 네, 한강 작가의 도서를 제외하더라도 국내 도서 전체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한 7% 정도 증가했고요. 그중에서도 문학 분야의 판매량은 49% 증가했습니다. 네, 소설 분야의 인기가 전년에 비해서 35.7% 신장했고요. 예. 한강 작가 노벨상 수상 전 신장률에 비해서 소설이 6배, 시 에세이 분야 2배, 서양 서적이 3배 정도 늘어나는 등 소설뿐 아니라 이제 인접 분야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텍스트 힙 문화가 번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텍스트 힙이 뭐예요? 네, 글자라는 뜻의 텍스트와 텍스트와 감각적이다라는 뜻의 힙이라는 영어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힙하다 할 때 그 힙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텍스트 힙 열풍으로 이제 읽고 쓰고 이를 SNS에 공유하는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각종 쇼폼 영상이 이제 뿜어내는 도파민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이제는 독서를 통해서 도파민을 충족한다는 신조어 도파민이라는 단어도 등장을 했고요. 네, 들어보셨나요? 네, 대한민국 성인 독서율을 조사해보면 10명 중에 6명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고 하지만 20대의 독서율은 74.5%로 타연령에 비해서 좀 월등히 높은 편입니다. 이제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전자책 독서율이 높아진 점을 꼽을 수 있고요. 이북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네, 전자책을 읽는 사람 중에 20대가 58.3%의 비중으로 절반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텍스트인 문화에서 필사라고 해서 멋진 문장을 따라 쓰는 것 또한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작년에 필사를 위한 책들이 200여 종이 출판됐고요. 하루 한 장 나의 어휘력을 위한 필사 노트 같은 책은 연간 베스트셀러 12위에 7월에는 분야 종합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쇼펜하우어나 니체 열풍으로 고전 철학책을 필사하는 거를 넘어서서 이제 책 속 문장이 아니더라도 아이유의 가사라던가 심지어는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필사하는 노트까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상당히 좀 바람직해 보이네요. 네, 바람직한 현상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요즘에 좀 읽으면 좋을 책들 뽑는다면 어떤 책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저는 두 가지 책을 꼽아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넥서스라는 유발 하라리 작가의 책과 두 번째로는 호명사회라는 송기령 작가의 책을 꼭 읽어보시면 좋을 책으로 꼽아보았습니다. 네, 두 책은 주제도 메시지도 다르지만 공통적인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등장을 이로 인해 이제 달라지는 우리 사회와 시대를 탐구하고 있다는 건데요.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가 정보 네트워크의 발전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석기 시대부터 현재까지 인류 역사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숲을 보듯이 조망하면서 이야기한다면 송기령 작가의 호명사회는 인공기술의 발전과 데이터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세밀하게 개인의 입장에서 실용적이고 상업적인 목적으로도 활용하고 대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책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부터 볼까요? 네, 혹시 디즈니 만화 마법사의 제자와 빗자루 이야기를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디즈니 에피소드가 정확하게 기억나는데요. 어느 늙은 마법사가 제자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강에서 물을 길어오라는 잡일을 시키고 갑니다. 제자는 이제 그 귀찮은 일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배웠던 마법을 이용해서 빗자루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빗자루가 물을 길어 나르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마법을 해제하는 주문을 까먹은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빗자루를 멈출 수가 없게 되고 마법에 걸린 빗자루는 계속해서 점점 더 많은 물을 길어와서 작업장이 물바다가 되고 이제 겁에 질린 제자는 도끼로
빗자루로 심지어 이제 그 빗자루를 내리쳐서 쪼개버립니다. 예. 네,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조각난 빗자루가 2개, 4개, 8개로 변신하면서 각각 또 다른 빗자루가 되고 이제 점점 더 빨리 물을 길어오게 되는 겁니다. 네, 제자는 물에 빠져 죽을 지경까지 되고요. 그때서야 스승 마법사가 돌아와서 제자는 이제 제가 불러낸 이 영혼들을 제발 멈추게 해달라고 애원을 해서 겨우겨우 사태가 진정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넥서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이야기는 사실 이제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1797년에 발표한 교훈적인 시인데요. 예. 이게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리메이크되면서 많이 알려졌고 이 에피소드가 주는 경고는 이제 한마디로 통제할 수 없는 힘을 함부로 불러오지 말라라는 경고인데 예. 이 교훈을 이제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고 유발 하라리가 책에서 강조를 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마법에 걸린 빗자루 영혼을 불러낸 그 제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 자꾸만 이제 통제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불러내는데요. 예를 들면 지구 기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렇죠. 드론이나 챗봇 또 이제 통제력을 벗어나서 의도하지 않은 이런 빗자루처럼 결과를 불낼지도 모르는 알고리즘 영혼들을 수십억 개를 지금 불러내고 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힘을 불러내서 남용하는 인간은 사실은 막대한 힘을 갖고 싶었던 그런 개인적인 심리 때문이 아니고 대규모로 협력을 하는 우리 종, 즉 호모 사피엔스만의 독특한 특징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의 핵심 논지는 인간이 대규모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막대한 힘을 얻지만 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식 때문에 애초에 힘을 지혜롭게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연대하고 연계하고 이게 인간이 가진 큰 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정작 문제가 네트워크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호모 사피엔스는 수만 년 동안 신이나 마법에 걸린 빗자루나 AI, 허구, 집단망상, 환상을 꾸며내는 그런 능력과 그걸 꾸며낸 이야기들을 퍼뜨려내는 방식으로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지를 해왔다는 것이죠. 이런 허구와 환상에 의존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하나로 연결되기도 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나 국가로 묶이고 단합하고 예. 또 지금의 인류가 현재의 모습으로 발전을 해왔다라고 유발 하라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네트워크로 인해서 탄생한 게 어쩌면 나치즘이나 스탈린주의 같은 체제일 수도 있고요. 민주주의라든가 정치 이념 또는 우리가 믿는 신화나 종교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예를 들면서 유발 하라리가 책에서 지속적으로 주는 메시지는요. 결국 AI는 도구가 아니라 행위자라는 겁니다. 행위자. 네. 네트워크는요. 인류의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분열시키고 파멸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네. 영화에서 그런 것들 많이 다뤘기도 했었고 진짜 맞습니다. 요즘은 AI가 워낙 급변한 속도로 지금 전개가 되다 보니까 우려도 많은데 그럼 이 AI에 대해서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네, 1부에서는 먼저 인간의 정보 네트워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쭉 훑어보고요. 네. 신화로 통치하던 고대 왕국부터 관료제를 지나 현재 국가에 이르기까지 아마 술술 읽혀서 몰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이 역사 부분을 읽다 보면 현재 전개되는 상황을 그리고 AI 등장으로 인한 미래 시나리오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요. 2부에서는 이전 역사에 등장해온 기술과 AI의 어떤 면이 다른지 최근의 사례들을 들어서 검토하고 그 정치적인 함의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를 들자면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이제 증오를 퍼뜨리고 사회적인 결속을 약화하는 데 기여하는 사건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6년에서 2017년에 미얀마에서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소수 민족 폭력을 선동한 사건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이런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요. 3부에서는 마지막으로 각기 다른 종류의 사회마다 이런 알고리즘의 위협과 가능성을 어떻게 다룰지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선동하는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민주주의 사회를 통째로 흔들어 버릴 수도 있고 세계를 적대적인 진영들로 나누고 경쟁 구도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다양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막 그래서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넥서스가 엄청 두껍다고 들었는데 근데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렵진 않아요? 네,
읽기로 마음을 먹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네. 사실 가볍게 읽을 책은 결코 아니지만 또 유발 하라리 작가의 사피엔스 같은 경우도 벽돌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읽기 어렵다는 오해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술술 읽혔던 책이었고요. 이제 우리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가 이름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왜 이토록 자기 파괴적인가? 뭐 핵무기도 만들고 이제 그런 근본적인 의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 소개해 주셨고 네. 다음은 호명사회 송기령 작가의 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책이에요? 네, 저자 송기령 박사는 빅데이터 전문가인데요. 이 책의 전작에서 시대를 예보하는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인 시대 예보 핵 개인의 시대에 이어서 이번에 호명사회는 두 번째 시리즈고요. 예. 전작 핵 개인의 시대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 구조 변화, 문화의 변화, 또 기술과 노동 방식, 조직의 변화 등으로 대가족에서 핵가족, 그리고 핵가족에서 핵 개인으로 쪼개지고 주체가 전환하는 시대를 예보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핵 개인이 되어서 변화에 탑승하라라는 강한 메시지를 일권에서 전했다면 두 번째 책 이번 호명사회에서는 이제 그렇게 자립한 핵 개인들이 우리 사회에 확산되어서 이미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이제 그들이 만들어가는 대등한 연대의 사회를 호명사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호명사회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호명사회가 어떤 사회인 거예요? 네,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산업혁명 이전에는 생산의 주체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 시절에 이제 직업은 선배를 통해서 전승되고 대를 이어서 전승되고 생산 과정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장인 정신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곤 했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기계가 대량 생산을 하면서 이를 쪼개서 분업하고 장인이 아닌 어린아이들도 생산이 가능해질 정도로 이제 뭐 그런 세계화로 인해서 점점 시장이 넓어지면서 거기에 대응하고자 점점 대량 생산 시스템이 확산됐습니다. 예. 이제 결국 산업혁명은 조직을 팽창시키고 그 반대급부로 개인을 축소시켜 왔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지금은 길어진 생애 주기와 노동 인구도 감소하고 뭐 평생 직장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엔잡이나 사이드잡, 뭐 이제 긱 이코노미가 성행하면서 네. 빠른 변화에 개개인이 적응을 하기 위해서 계속 위치를 옮기고 환경에 적응하는 유동화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생성형 AI 도입, 이제 회계나 뭐 관리 이런 다양한 업무를 자동화하면서 점점 개인이 속한 조직이 극단적으로 작아지는 극소화 현상도 생기고요. 이런 유동화와 극소화 현상으로 인해서 다시 개인이 고유함으로 인정을 받고 이름을 불릴 수 있는 그런 시대 흐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로 가고 있다. 네, 조직보다는 개인이 인정받는 사회죠. 근데 그런 근거들이 있어요? 네, 책에서 이제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넥서스에서 알고리즘이 플랫폼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뉴스를 더 자주 노출시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같은 맥락으로 호명사회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방송국에서 편집한 뉴스보다는 요즘은 온 디맨드라고 해서 유튜브 등을 통해서 내가 보고 싶은 뉴스를 보는 형태로 빠르게 변화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과정에서 가짜 뉴스에도 노출이 될 수 있고 불안을 조장하는 사회가 되기도 하고 또 이제 불안이 많아진 세대들은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개인적으로 돌리게 되는데요. 이제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초연결 사회로 인해 우리의 욕망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아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고 또 그러다 보면 포기하고 회피까지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먼저 결혼한 선배들이 이제 엑셀 파일 결혼 준비 체크리스트 D-180일 뭐 이런 파일들을 이제 인터넷에 올려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본 세대들이 이제 압도되어서 결혼을 아예 포기를 해버린다. 나 이런 거 못하겠다, 난 안 하겠다, 그러고 그냥 포기해버린다고요? 시뮬레이션의 과잉이죠.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고 선망받는 직업의 끝판왕이 또 의사잖아요. 이제 예. 그런 의대를 준비하는 반이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내려와서 이제 유치원까지 내려갑니다. 잠재적인 경쟁자들이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의대를 준비한다면 내 아이는 유치원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런 초조함이 발현된 것입니다. 이제 이걸 작가는 책에서 시뮬레이션 과잉, 경쟁의 인플레이션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여기서 요즘 세대들이 이제 게을러서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달관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고 달관한 것이다. 네, 오히려 달관을 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짚고 있고요. 네. 이전에는 결혼도 취업도 이제 이후에 안정된 삶에 대한 약속이 있어서 했다면 지금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들어가는 투자 비용 그리고 성취 목표 달성의 어려움, 성취 후에 장기적으로 얻게 될 효과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네. 과연 이 모든 게
우리에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다시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기성세대들이 요즘 애들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그게 아니고 그분들은 더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참 힘들어요. 이런 게 피곤하기도 하고. 네, 참 피곤한 세상입니다. 사회 전반의 피로감이 그래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새로운 세대들은 이제 각성해서 다 비효율적인 경쟁이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고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고 이제 과거의 시스템이 도전받고 있는 시대라고 이제 예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책 속에서는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드라마 미생에서 주인공 장그레의 롤 모델은 직장 영웅 오차장이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더 이상 영웅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눈 빨간 분. 네,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세대들은 지금 있는 곳을 종착점으로 인식을 하는데 비해서 새로운 세대들은 이제 경유지로 보지 결코 종착역이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이고요. 여기다가 AI나 데이터 기술 발전은 이런 변화를 더 돕습니다. 편향 없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개인의 역량과 공헌도가 투명하게 측정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해 주신 걸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회는 변하고 있고 우리가 네. 우려했던 부분들이 받아들이지는 않고 새롭게 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책 호명사회에서는 미래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바뀐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런 전환을 이제 책에서 말하는 호명사회는 새로운 공정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정사회. 네, 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네, 노력과 성과에 기반한 투명한 평가가 가능해지고요. 그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인 셈입니다. 이 새로운 공정사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조직이나 뭐 시스템 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배경, 계층, 연령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능력을 증명해낼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고요. 점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제공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산업화로 인해서 도구화되었던 그런 노동자로 전락했던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장인과 동일하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개인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변화를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책에서는 이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존재하고 고유함으로 불리어라. 호명당할 수 있다. 호명될 수 있다. 이 세상과 소통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까지 다하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유발 하라리가 넥서스에서 인공지능 발전의 위협을 예측하며 그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을 시사했다면 호명사회는 기술의 발전이 사회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재편성하는지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는 사회적인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예. 유발 하라리는 결국 우리 인간의 고유 능력인 네트워크 능력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했지만 그것을 살려서 국제적으로 공조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는 많은 메시지를 준다면 송기령 작가는 호명사회에서 개인의 고유성과 동시에 이를 인정해주는 사회적 연대와 연결 또한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려됐던 부분들이 있지만 또 우리 미래는 또 우리 후세대들의 노력들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네.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 책과 함께 유발 하라리의 넥서스, 송기령 작가의 호명사회 소개받았습니다. 교보문고의 유이슬 M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라디오 매직 위크엔드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24분 됐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휴일 아침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로 상황 좋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신길 삼거리에서 영등포 로터리 방향 추돌 사고